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장발장은 어린 조카들에게 주려고 빵 한 조각을 훔치다 무려 19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은 영화로도 너무나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어보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원어는 레스 미저러블스로 우리나라 뜻으로는 비참한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장발장 파트와 팡티너의 딸 어린 코제트 파트를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레미제라블의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죽은 여자와의 약속, 코제트. 몽베르 메이유는 리버리와 셀 사이, 우르크 강과 마르느 강을 갈라놓고 있는 고지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제법 큰 도시로서 1년 내내 흰 석회질을 한 별장으로 장식되고 일요일에는 화려한 시민들로 장식되고 있지만 1823년의 몽베르 메이유에는 아직도 지금만큼 많은 흰 집도 없었으며 만족스러워 보이는 시민들도 없었다. 그것은 다만 숲속의 한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여기저기에는 얼마간 전세기풍의 별장이 있어 그 당당한 외관이며 구불구불한 무쇠 난간이 달린 발코니며 닫혀진 새하얀 거창 위로 온갖 푸른색이 돋아보이는 그 기다란 창문 등으로 쉽사리 그렇다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해도 몽베르 메이유는 역시 한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대를 물리고 들어앉은 주단 포목상이나 별장을 갖고 살만한 사람들도 아직 이 땅을 채 발견하기 전이었다.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이었으며 어느 곳과도 길이 통해 있지 않았다. 거기서는 저 넉넉하고 안온한 시골 생활을 값싸게 보낼 수가 있었다. 다만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물만이 부족되고 있었다. 물은 꽤 멀리까지 길러 가야만 했다. 간이 쪽으로 면한 마을 변두리에서는 숲에 있는 몇 개인가의 아름다운 못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성당을 에워싸고 있는 셀 쪽으로 면한 마을 변두리에는 몽베르 메이유에서 15분이나 걸리는 셀로 가는 길가의 산 허리에 있는 작은 샘터까지 가지 않으면 물을 기를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나 물을 길어들인다는 것은 꽤 힘이 드는 일이었다. 큰 집들이며 상류 계급이라고 하면 테나르디어의 싸구려 음식점도 한몫 끼이게 되지만 그와 같은 집들에서는 한 통에 1리아르씩 주고 물장수를 업으로 삼고 있는 노인에게서 사먹고 있었다. 이 노인은 이렇게 마을의 물을 깃는 일로 하루에 8수가량 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노인이 일하는 것은 여름에는 저녁 7시까지, 겨울에는 5시까지였으므로 밤이 되어 집집마다 아래층 덧문이 닫힐 시각이 되어버리면 마실 물도 떨어진 집에서는 자기들이 길러 가거나 아니면 물 없이 참아야만 했다. 독자들도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겠지만 저 가련한 계집아이 코제트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코제트는 두 가지 일로 테나르디에네 집에 소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 어머니에게선 돈을 뜯어내고 어린 아이에게는 일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훨씬 앞의 여러 군데서 독자가 본 바와 같이 아이 어머니가 전혀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테나르디에의 내외는 코제트를 내놓지 않았다. 그 애는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에 물을 길러 달려가야 하는 것은 하녀로서의 그 애의 일이었다. 그래서 한밤중에 샘터에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소녀는 결코 집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몹시 마음을 쓰고 있었다. 1823년의 크리스마스는 몽베르 메이유에 있어서는 특히 법석거렸다. 이해 첫 겨울은 날씨가 제법 따뜻하여 아직 얼음도 얼지 않았고 눈도 내리지 않았다. 흥행사패들이 파리에서 와서는 읍장의 허가를 얻어 마을 대로상에 가건물을 세웠고
행상인들도 마찬가지로 허락을 받아 성당 광장에서 불랑제 소로에 이르기까지 노점을 차리고 있었다. 테나르디에의 싸구려 음식점은 이 불랑제의 소로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관이나 술집은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고 이 조용한 마을의 생활은 흥청거리고 들떴다. 이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테나르디에의 천장이 나지막한 여관 식당에는 마차꾼과 행상인 몇 사람이 너덟 개의 촛불을 둘러싸고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식당은 어느 술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서 몇 개의 테이블과 노쇠 주전자와 술병이 있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불빛은 희미하고 몹시 시끄러웠다. 그래도 한 테이블 위에는 이 1823년이라는 해에 특히 시민계급 사이에 유행되고 있던 두 가지 물건이 올라 있었다. 즉 한 개의 만화경과 나뭇결 무늬로 골이 파인 램프이다.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밝게 타오르는 불 앞에서 구워지는 저녁 식사 그리를 지켜보고 있고 한편 주인인 테나르디에는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를 펼치고 있었다. 주로 스페인 전쟁과 앙굴렘모 공작에 대한 그런 종류의 정치 이야기를 해나가다가는 이따금 아주 지방적인 여러 가지 여담으로 탈선하기도 했다. 코제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벽난로 옆에 있는 주방 식탁 다리의 가로대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에 나막신을 신고 벽난로의 불빛에 비춰가며 테나르디에네 딸들이 신을 긴 털 양말을 짜고 있었다. 아주 조그만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걸상 밑에서 장난질 치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두 어린아이가 쾌활하게 웃으며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에포닌너와 아젤마였다. 벽난로 구석에는 회초리 하나가 못에 걸려 있었다. 이따금 집 안 어디선가 아주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술집의 소음을 뚫고 들려오곤 했다. 그것은 테나르디에의 아내가 지난 어느 해의 겨울에 낳은 사내아이였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아직 테나르디에의 내외의 옆 얼굴밖에 보아오지 않았다. 이제 이 내외의 주위를 돌며 전후 좌우로 바라볼 때가 왔다. 테나르디에는 겨우 50고개를 넘어선 참이었다. 테나르디에의 마누라 쪽은 40고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여자의 경우 50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들 마누라와 남편은 서로 나이가 걸맞는 셈이었다. 독자는 아마 이 키가 크고 금발이고 불거래한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살이 피둥피둥 찌고 얼굴이 네모지고 덩치가 크면서도 동작은 날쌘 이 테나르디에의 아내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무엇인가 그녀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리라.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녀는 길바닥에 깐 벽돌을 달아맨 것 같은 머리를 떠이고 장거리를 거들럭거리고 다니는 저 절구통 같은 시골떡이 족속 중의 하나이다. 집안일은 모두 혼자서 해치우고 있었다. 침대를 매만지는 일도, 방을 치우는 일도, 빨래도, 요리도, 즉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해내는 입사하고 손이 잰 여자였다. 심부름꾼이라고는 코제트 하나가 있을 뿐. 이것이야말로 코끼리에게 시달림을 받는 한 마리의 새양쥐이다. 그녀가 한번 소리치면 온 집안의 것이 창문 유리도 가구도 사람들도 모두 벌벌 떨었다. 주근깨 투성이의 커다란 얼굴은 거품을 떠내는 구멍 뚫린 국자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게다가 수염마저 나 있었다. 시장의 짐꾼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타입으로서 그것이 여자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녀가 욕설을 퍼부을 때는 굉장한 구경거리였다. 그녀는 호두를 주먹으로 단번에 깨뜨린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그래도 소설을 읽은 덕분인지 때로는 식인귀 같은 모습 아래에서 야릇하게 교태를 머금은 여자 모습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마저 없었다면 아마도 그녀를 여자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리라. 이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마치 생선장수 여자의 천한 쌍년을 접해서 만들어낸 위인이라고나 하면 알맞을 것이다.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헌병이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며 술을 마시는 꼴을 보면 마차꾼이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고 코제트를 부려먹는 것을 보면 냉혈 동물인가도 싶어진다. 이 한계가 입 밖으로 튀어나 미뤄지고 있었다. 남편 떼나러디에는 몸집이 자그마하고 여위고 창백하고 광대뼈가 붉어지고 앙상하고 빼빼 마르고 궁상스럽게 생긴 사나이로 얼른 보기에는 앓는 사람 같으나 실은 여간 탄탄하지 않았다. 그의 교활성은 이러한 체질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웃음을 띠고 거의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한 푼의 적선도 하지 않으면서 거지에게 대해서조차 공손했다. 눈초리는 족제비 같고 얼굴 생김새는 문인 같았다. 아베 들리우가 그린 인물과 비슷한 데가 많았다. 그는 곧잘 마차꾼들과 한데 어울려 술을 마시며 뽐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무도 그를 취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언제나 커다란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작업복 윗도리를 걸치고 그 밑에 헌 검정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문학을 애호하고 유물론자라고 자칭하고 있었다. 자기의 주장에 얼마간의 무게를 주기 위해 흔히 입에 올리는 몇몇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볼테르와 레나르와 파르니 외에 가소롭게도 성 아우구스티누스까지 들어있었다. 그는 자기가 하나의 철학을 지니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만에 그는 사기꾼이었다. 철학자가 아니라 절학자였다. 떼나르디에의 거동에는 어딘지 부동자세적인 데가 있어 그런 동작이 호통을 칠 때면 군인을 연상케 하고 성호를 그을 때면 신학생을 연상케 했다. 말솜씨가 좋아서 학자인가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학교 선생이 재빠르게 알아차렸듯이 그에게는 연엄을 잘못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손님에게 내는 계산서를 훌륭하게 써냈으나 익숙한 눈으로 보면 더러 철자법이 틀렸다. 떼나르디에는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꾀가 많았다. 그는 하녀에게도 부드럽게 대했으므로 그의 아내는 그 때문에 하녀를 두지 않게 되어버렸다. 이 절구통 같은 여자는 질투가 심했다. 그녀는 이 여위고 누르퉁퉁한 얼굴의 작은 사나이에게 아무래도 반한 것만 같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떼나르디에는 무엇보다도 관계에 능한 침착한 사나이로서 악당치고는 온순한 편이었다. 그런 종류가 사실은 가장 질이 좋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는 위선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떼나르디에의 마누라는 자기 아이들밖에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 남편밖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끔찍스러운 동물이었다. 그녀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그녀의 모성애는 단지 딸 자식에게만 한정되고 뒤에 알게 되지만 사내 아이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편 남편 쪽은 어떤가 하면 그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머리에 없었다. 즉 부자가 되려는 일이었다. 이 남편의 이 마누라는 마치 음모와 억척이 한데 어울린 것 같은 형상의 것으로 정말 지독하고 끔찍스러운 내외였다. 남편이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일을 꾸미는 동안에 떼나르디에의 아내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 빚쟁이 따위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어제 일도 내일 일도 아란 것 없이 오직 눈앞의 일에만 정신을 쏟으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상 말한 것이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코제트는 그들 틈바구니에 끼어 양쪽에서 짓눌러져서 마치 맷돌의 갈림과 동시에 새집게로 접힌 것 같은 꼴이 되어 있었다. 이 내외는 제각기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어 코제트가 매질을 당하는 것은 아내 쪽으로부터였고 겨울에 맨발로 걸어 다녀야 하는 것은 남편 쪽으로부터였다. 코제트는 청계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빨래를 하고 솔로 문지르고 닦고 쓸고 뛰어 돌아다니고 헐레벌떡거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온통 힘든 일을 해내고 있었다. 인정이라고는 털 것만큼도 없었다. 잔인한 안주인의 혹독한 바깥주인 떼나르디에의 싸구려 음식점은 마치 거미줄 같은 것으로
코제트는 거기 걸려서 떨고 있었다. 앞지의 본보기에는 이 지독한 가정에서 만들어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미에게 봉사하는 파리 새끼와도 같았다. 가엾은 계집아이는 꾹 참고 견디었다. 이처럼 어리디 어린 소녀가 그 여리고 벌거벗은 채인 인생의 첫 새벽부터 이 모양으로 어른들 틈바구니에 놓여 있을 때 이제 막 하느님의 품을 떠나온 참인 그런 여린 영혼 속에는 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새로 네 사람의 나그네가 도착했다. 코제트는 슬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나이 먹은 여자 같은 처량한 모습으로 명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두덩은 테나르디에의 아내에게 주먹으로 쥐어박혀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마누라는 이따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유, 보기도 흉해라. 눈두덩에 기미가 끼어 있다니. 코제트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밤이다. 아주 캄캄해졌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저 손님들 방의 물그릇이나 주전자에 갑자기 물을 넣어야 할 텐데 물통에는 이제 물이 떨어졌으니. 그러나 그녀에게 얼마간 안심이 되는 것은 테나르디에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다. 갈증이 나는 사람이 거기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목이 마르면 물 주전자보다는 술병을 원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만약 이만큼 많은 술병이 내려놓으진 가운데서 물을 한 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그 사람을 야만인으로 취급했을 것이리라. 그러는 동안 코제트는 불어로 몸을 떨었다. 테나르디에의 아내가 화덕 위에서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컵을 하나 손에 들고 급히 물통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꼭지를 틀었다. 소녀는 고개를 빼들고 그 여자가 하는 그동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간의 물이 실로리처럼 꼭지에서 흘러내려 컵을 반점 채웠다. 이런! 하고 그 여자는 말했다. 벌써 물이 떨어졌군. 그리고는 잠시 말이 없었다. 소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래, 좋아. 그 여자는 반점 물이 담긴 컵을 쳐들어보면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말했다. 코제트는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거의 15분 동안이나 심장이 커다란 손뭉치처럼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헤아리면서 어서 내일 아침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끔 술을 마시고 있는 패들 중의 한 사람이 밖을 내다보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굉장히 어둡군. 아궁이 속 같아. 또는 이런 때 고양이 아니고는 등불 없이 밖에 나다닐 수 없겠다. 그 말을 듣고 코제트는 소름이 쫙 끼쳐옴을 느꼈다. 갑자기 여관에 들어있는 행상인 하나가 들어와서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에겐 물을 주지 않았더군. 왜 안 주어요? 라고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말했다. 주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요, 아주머니. 하고 상인은 다시 말했다. 코제트는 식당 밑에서 나와 있었다. 아니에요, 주었어요, 손님. 하고 계집아이는 말했다. 말은 물을 먹었어요. 한 물통 가득 다 마셨는걸요. 내가 물을 가져다 주고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먹였는데요. 그것은 정말이 아니었다. 코제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것 봐라. 주먹만한 것이 집채만한 엄청난 거짓말을 꾸며대는구나. 하고 상인은 외쳤다. 말은 물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요거사. 내 말은 물을 먹지 않았을 때는 코를 부는 버릇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다, 나는. 코제트는 억지를 부렸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목이 쉬어서 거의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벌컥벌컥 마셨는걸요? 제기를 하고 상인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말에 물을 줘야 해. 어서 갖다 줘. 코제트는 다시 식탁 밑으로 들어갔다. 아무렴요. 그렇고 말고요. 하고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말했다. 말이 아직 마시지 않았으면 갖다 주어야지요.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말했다. 아니, 요놈의 계집애가 어딜 갔어? 그녀는 몸을 구부려서 식탁 저쪽 끝 술을 마시고 있는 사나이들의 거의 발밑에 웅크리고 있는 코제트를 찾아냈다. 이리 못 나오겠니? 하고 테나르디어의 아내는 소리쳤다. 코제트는 숨어있는 굴 같은 데서 기어나왔다. 테나르디어의 아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미친 개 같은 계집애야. 어서 말에게 물을 갖다 먹이란 말이다. 그렇지만 아주머니 하고 코제트는 꺼져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이 없는걸요? 테나르디어의 아내는 한길 쪽으로 난 바깥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럼 빨리 길어와. 코제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화득 그 속으로 가서 빈 물통을 집어들었다. 그 물통은 그녀의 몸뚱이보다도 더 커서 이 소녀가 그 속에 들어앉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테나르디어의 아내는 다시 화득계로 돌아가서 나무 국자로 냄비 속에 있는 것을 떠서 맛보면서 중얼거렸다. 샘터에 가면 물은 얼마든지 있어. 저런 넝청맞은 계집애 같은 이라고. 아니, 이 양파는 넣지 말 걸 그랬군. 그리고 그녀는 서랍 속을 뒤졌다. 거기에는 잔돈이며 후추며 마늘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야, 이 두꺼비 같은 년아 하고 그녀는 덧붙였다. 돌아오는 길에 빵가게에 들러 커다란 빵 한 덩어리 사오느라. 자, 15수짜리야. 코제토의 앞치마에는 조그만 포켓이 하나 달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돈을 받아 그 포켓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물통을 손에 들고 열어젖혀진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구원해 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빨리 가지 못해? 하고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소리쳤다. 코제트는 밖으로 나갔다. 문은 다시 닫혀졌다. 노점의 행렬이 성당께로부터 시작하여 테나르디엔의 여관 앞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 가게들은 밤 12시의 미사에 나가는 시민들이 멀지 않아 그 곁을 지나가게 될 터이므로 깔때기 모양의 종이 촛대에 켜놓은 촛불로 온통 휘황찬란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때 테나르디엔의 여관 테이블에 앉아있던 몽베르 메이유 국민학교 선생의 말을 빌린다면 마술 같은 효과를 내고 있었다. 그것과는 반대로 하늘에는 한 개의 별도 볼 수 없었다. 그 노점들의 맨 끝 가게는 바로 테나르디에의 여관 문 맞은편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장난감 가게로 금빛 은빛으로 번쩍거려 싸구려 장난감이며 유리로 만든 것이며 고운 양철 제품 같은 것들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장난감 가게 주인은 맨 앞 첫째 줄에다 흰 보자기를 깔고 높이 2피터나 됨직한 커다란 인형을 장식해 놓고 있었다. 그것은 장밋빛 비단 의상을 입고 머리에는 금발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은 진짜 머리털이었으며 눈에는 파란 빛이 들어 있었다. 이 아름다운 인형 앞에는 하루 종일 10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어 홀린 듯 바라보고 있었지만 몽베르메이유에는 이만한 것을 어린아이에게 사줄 정도로 넉넉하고 사치스러운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었다. 에뽀닌너와 아젤마도 몇 시간이나 이것에 정신이 팔리고 있었으며 코제트조차 살거머니 구경하러 갔을 정도였다. 물통을 들고 밖에 나온 코제트는 아주 풀이 죽어 있었으나 그래도 이 황홀스러운 인형에 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인형을 여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불쌍한 소녀는 그 앞에서 화석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이 인형을 바싹 가까이 다가가서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가게 전체가 궁전처럼 생각되었다. 그 인형은 단순한 하나의 인형이 아니라 환영이었다. 그것은 기쁨이며 빛이며 북이며 행복이었고 어둡고 싸늘한 고통의 저 밑바닥 깊숙이 웅크리고 있는 이 불행한 소녀의 눈에는 그 어떤 꿈처럼 비치는 것이었다. 코제트는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고 서글픈 분별을 가지고서 자기와 인형 사이에 가로놓인 깊은 심연을 재어보았다. 왕비나 적어도 공주가 아니고서는 저런 것을 가질 수 없으리라 싶었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장밋빛 의상과 곱고 윤기 도는 머리를 바라보면서
저 인형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은 이 꿈의 궁전 같은 가게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보면 볼수록 그녀는 더욱 마음을 빼앗겼다. 마치 천국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 커다란 인형 뒤에는 더 많은 다른 인형들이 있어 그것이 요정이나 홀령들처럼 보였다. 가게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은 어쩐지 아버지이신 하느님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 있는 동안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심지어는 지금 해야 할 일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불쑥 테나르디에의 아내가 지르는 무서운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 세계로 돌아서게 했다. 아니, 저런 바보 천지 좀 보게나. 여태 안 갔다니. 걔 섞어라, 내가 나갈 테니. 아니 그래, 거기서 뭘 꿈을 그리고 있는 거냐? 정말 대먹지 않은 계집애야. 어서 가지 못해?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내다보다가 멍하니 서 있는 코제트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다. 코제트는 물통을 들고 되도록 빨리 도망쳐갔다. 테나르디에의 여관은 마을에서도 성당에 가까운 쪽에 있었으므로 코제트는 셀 쪽의 숲 쪽 샘터까지 물을 길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가게는 한 군데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블랑조 소로에서 성당까지 가는 동안에 가게마다의 불빛이 길을 비춰주었으나 이었고 맨 끝 가게의 마지막 어스런 불빛도 사라졌다. 가엾은 소녀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무작정 뚫고 들어갔다. 어떤 두려운 생각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걸으면서 물통 손잡이를 힘껏 흔들어댔다. 그렇게 하면 그 소리가 그녀의 길동무 노릇을 해주기 때문이었다. 가면 갈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갔다. 이제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꼭 한 번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가만히 있다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체 저 애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애기 도깨비 같아. 이었고 여자는 그것이 코제트라는 것을 알았다. 뭐야? 하고 여자는 말했다. 종달새 아기였구먼. 코제트는 이렇게 하여 셀 쪽으로 몽페르메이유 마을 꺼터머리의 꾸불거리는 인기척 없는 오솔길을 걸어갔다. 그녀가 가는 길 양쪽으로 집이나 또는 담만이라도 있는 동안은 그래도 기운을 내어 걸어갔다. 이따금 그녀는 덧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그것은 광명이요 생명이었다. 거기에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감에 따라 그녀의 걸음걸이는 거의 기계적으로 느려져 가고 있었다. 마지막 집 모퉁이를 완전히 돌았을 때 코제트는 발길을 멈추었다. 마지막 가게를 지나기조차도 어려웠었는데 마지막 집에서 더 앞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해낼 듯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물통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머리틀 속에 한쪽 손을 찔러 천천히 머리를 긁기 시작했다. 겁을 먹고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곧잘 하는 몸짓이었다. 여기는 이제 몽페르메이유 마을이 아니라 들판이었다.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둠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절망의 눈으로 그 어둠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거기에는 짐승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유령도 있을 것이리라. 그녀는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러자 풀숲을 돌아다니는 짐승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무들 사이에서 흐느적거리는 유령의 모습을 역력히 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물통 손잡이를 다시 꽉 움켜잡았다. 공포가 그녀를 대담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 하고 그녀는 말했다. 물이 없더라고 해야지. 그리고는 결단을 내려 몽페르메이유 쪽으로 발길을 되돌렸다. 100걸음도 채 못 가서 그녀는 다시 멈추고 머리를 긁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테르나디에의 아내 모습이 그녀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몰인정한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늑대 같은 입을 벌리고 두 눈은 이글이글 분노에 타고 있었다. 소녀는 애처로운 눈초리로 자기 앞을 보고 뒤를 보았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앞에는 떼나르디의 아내의 무서운 얼굴이 있고 뒤에는 밤과 숲의 온갖 유령이 얼씬거렸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떼나르디의 아내 앞에서 물러섰다. 그녀는 다시 샘터로 가는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달려서 마을을 빠져나가고 달려서 숲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녀는 숲이 끊어지도록 달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름질을 거쳤으나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달리면서도 그녀는 울고 싶어졌다. 밤 숲의 설레임이 그녀를 송두리째 에워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한없이 깊은 밤이 이 어리디 어린 소녀와 마주 대하고 있었다. 한쪽은 캄캄한 어둠의 세계, 한쪽은 한낮 미립자에 불과했다. 숲가에서 샘터까지는 7, 8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코제트는 벌써 몇 번이나 낮에 와본 일이 있었으므로 그 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상스럽게도 길을 잘못 들지는 않았다. 그 어떤 본능 같은 것이 남아있어 어렴풋이 그녀를 인도해 주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높은 나뭇가지 사이나 낮은 덤불 숲에서 무엇이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였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샘에 다다랐다. 그 샘은 황토질 땅바닥에 물의 힘으로 천연적으로 팬 깊이 2피트가량의 좁은 웅덩이로 둘레에는 이끼가 끼어있고 앙리 사세의 목도리라고 불리어지는 레이서처럼 꼬불꼬불한 잎사귀의 풀이 우거져 있고 또 크다란 돌이 몇 개 깔려 있었다. 한 줄기의 물이 조용한 소리를 내며 거기서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다. 코제트는 숨쉴 겨를조차 없었다. 캄캄한 어둠 속이었으나 이 샘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었다. 샘 위로 늘어져 있어 언제나 그것을 휘어잡고 몸을 지탱하는 어린 참나무를 어둠 속에서 왼손으로 더듬어 가지 하나를 잡고 거기에 매달려 몸을 구부리고 통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때 그녀는 몹시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느 때의 새갑절이나 되는 기운이 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이에 앞치마의 포켓에 들었던 것이 샘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을 몰랐다. 15수짜리 동전은 물속에 떨어져 버렸으나 코제트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녀는 거의 꽉 차게 물이 담긴 통을 끌어올려 풀밭 위에 놓았다. 거기까지 하고 나자 그녀는 완전히 지쳐버린 것을 깨달았다. 되돌아가고 싶었으나 통을 가득 채우려고 너무나 힘을 써버렸기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축 늘어져서 풀 위에 그대로 쪼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떴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몰랐지만 그렇게밖에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곁에서는 통 속에서 흔들리는 물이 몇 개나 되는 원얼거려 흰 불꽃의 뱀같이 보이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연막 같은 검은 구름이 펼쳐져서 하늘을 덮고 있었다. 캄캄한 어둠이 덮어쓰고 있는 무시무시한 탈이 이 소녀 위에 서서히 뒤덮여 내려오는 것 같았다. 목성은 하늘 저 안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소녀는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하고 그 커다란 별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름의 별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무서워서 소름이 오싹 끼쳤다. 그 유성은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지평선 아주 가까이에 걸려 있어 짙게 깔린 안개를 통해서 불그스름한 무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빨갛게 물든 안개는 그 별을 확대해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새빨간 상처와도 같았다. 찬바람이 들판을 불고 있었다. 숲은 어둡고 나뭇잎의 살랑거림은 없고 여름의 저 몽롱하고 서늘한 어스름빛 하나 없었다. 커다란 나뭇가지들이 무서운 형상으로 저마다 툭툭 붉어져 있었다. 보기 흉하게 말라 비틀어진 덤불이 듬성듬성한 나무 사이에서 서로 서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키 큰 풀이 북풍을 받아 뱀장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가시 덩굴은 뒤엉켜 먹이를 찾고 있는 손톱 달린 기다란 팔 같았다. 희드의 바싹 마른 이삭 끝이 바람에 날려 떠가는 모양은 마치 무엇이 습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 같이 보였다. 어디를 보나 무시무시한 것들 뿐이었다. 어둠은 어지러움을 느끼게 한다. 인간에게는 빛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라도 낮과 반대의 세계에 떨어져 들어가는 자는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눈앞이 캄캄해질 때 정신은 산란해진다. 일식과 밤과 지척을 분간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한 인간까지도 피할 길 없는 불안이 있다. 누구나 밤중에 홀로 숲속을 걸으면서 떨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림자와 나무들은 두 가지 모두 무섭도록 깊은 두께를 지니고 있다. 환영이 현실이 되어 그 몽롱한 심연 속에서 나타나온다. 상상도 못할 것이 몇 걸음 앞에 요괴가 되어 선명하게 떠오른다. 잠든 꽃의 꿈이라고나 할 만한 그 어떤 어렴풋하고 걷잡을 수 없는 것이 공간 속에 혹은 자기 머릿속에 나부끼고 있는 것이 보인다. 지평선에는 무서운 들짐승 같은 형상을 한 것이 있다. 시커먼 커다란 공허감이 가슴 속에 스며든다. 무서워져서 뒤를 돌아다보고 싶어진다. 밤의 동굴이며 가지가지의 사나운 형상이며 다가가면 사라져버리는 말없는 것들의 옆모습이며 머리를 풀어 헤친 것 같은 시커먼 것들이며 설레이는 풀숲이며 희뿌른 물 웅덩이며 음산한 죽음의 반영이며 무덤 같은 끝없는 침묵이며 어딘가에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귀괴한 존재며 기울어져 있는 신비로운 나무 가지들이며 흠칫 놀라게 하는 나무 둥치며 흔들거리는 기다란 풀줄기며 그러한 모든 것들과 대항하여 아무도 몸을 지킬 도리가 없다. 아무리 기력이 강한 자라도 몸이 떨리고 격렬한 불안에 쫓기는 것을 느낀다. 마치 자기 마음이 어둠에 잦아들어 가는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끔찍스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처럼 가슴 속까지 스며드는 어둠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더할 나위 없이 불길한 손톱 자국을 남기는 법이다. 숲은 하늘의 묵시다. 조그만 영혼의 퍼덕임은 거대한 괴물과도 같은 숲의 둥근 천장 아래서 빈사의 고통 소리를 낼 뿐이다.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코제트는 자기 자신도 잘 알 수 없었으나 다만 자기가 자연의 거대한 암흑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를 휘어잡고 있는 것은 벌써 단순한 무서움뿐만이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그 무엇이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밑바닥까지 얼어붙게 하는 그 떨림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 그것을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리라. 그녀의 눈은 거칠고 사나워져 있었다. 내일도 이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자 일종의 본능에서 무서운 불가사의한 상태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녀는 커다란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10까지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했다. 그렇게 하고서야 겨우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의식하게 되었다. 물을 들어 올릴 때 적신 두 손이 시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섰다. 그러자 다시 무서워졌다. 누를 길 없는 두려움이 절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이제 다만 한 가지 생각, 즉 도망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죽을 힘을 다해 숲을 지나고 들을 건너 인가가 있는 데까지, 창문이 있는 데까지, 촛불이 켜져 있는 데까지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기 앞에 있는 통에 눈길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테나르디어의 아내를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물통을 버리고 달아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물통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겨우 물통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10걸음쯤 걸었으나 통에는 물이 가득 차서 무거웠기 때문에 다시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손잡이를 들어 올려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먼저보다 조금 오래 걸었다. 그러나 다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시 쉰 다음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고개를 늘어뜨리고서 늙은이 같은 모습으로 걸어갔다. 물통이 무거워서 그녀의 여윈 두 팔은 끌어당겨지고 뻣뻣해졌다. 젖은 채 무쇠 손잡이를 잡고 있는 조그만 두 손은 감각이 없어지고 얼어붙어 버렸다. 그녀는 때때로 걸음을 멈추어 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출 때마다 찬물이 통에서 넘쳐 흘러 그녀의 드러난 맨발에 끼얹어졌다. 그것도 숲속에서 밤중에 겨울에 사람의 눈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였다. 그녀는 겨우 8살이 된 어린아이였다. 이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그때 오직 하느님뿐이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녀의 어머니도 보고 있었으리라. 아, 왜냐하면 무덤 속의 죽은 사람 눈도 뜨게 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는 있는 법이니까. 그녀는 괴로운 듯이 헐떡이면서 숨을 쉬고 있었다. 북받쳐 오르는 흐느낌으로 숨이 막힐 듯했지만 차마 울지는 못했다. 그만큼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서운 존재였다. 언제나 테나르디에의 아내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그녀에게 붙어버렸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녀는 그동안 많은 길을 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서 있는 시간을 적게 하고 한 번에 되도록 오래 걸어보려 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래서는 몽페르메이유까지 돌아가려면 1시간도 더 걸릴 것이며, 그리고 테나르디에의 아내에게 얻어맞게 되리라 생각하며 불안을 느꼈다. 이 불안 속에는 숲속에 혼자 있다는 두려움이 한데 뒤섞였다. 그녀는 이미 쓰러질 지경으로 지쳐 있었는데도 아직 숲을 빠져나와 있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낯익은 늙은 밤나무 옆에까지 왔을 때 훅 숨을 내쉬고 이것을 마지막 휴식으로 할 셈으로 다른 데서보다 더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있는 힘을 다 내어 통을 들고 기운을 내어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걸으면서 절망적인 이 소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하느님, 하느님. 그때 벼랑간 물통이 조금도 무겁지 않게 된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몹시 커다랗게 보이는 손이 물통 손잡이를 잡아 기운차게 들어 올렸던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었다. 검고 크다란 모습이 우뚝 서서 그녀와 나란히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뒤에서 온 한 사나이였으나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나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잡고 있는 물통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인생의 어떤 일에도 그것에 순응하는 본능이 있는 법이다. 소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